지금 월세화는 앞으로 더 확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없어질 뻔했었던 제도를 MB 정부에서 멱살 잡고 끌어올린 것이거든요. 이거를 인위적으로 17, 18년을 끌어온 거죠. 인위적인 부양책을 빼기만 하더라도 풍선은 빠질 거고요.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풍선을 어느 정도 속도로 뺄 거냐. 자, 6.27 대책 발표 이후에 벌써 2달 좀 넘게 지났죠. 제가 좀 기사 좀 찾아보니까 서울의 갭 투자 의심 거래 87% 정도 급감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고강도 대출 규제로 거래 절벽 현상 이제 벌어진 거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전문가들은 수요 억제책의 효과가 3에서 6개월에 불과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거래량은 떨어졌고 전문가들은 수요 억제책 효과 오래 못 간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한 달 만에 대책 발표하고 주택가격 전망 지수가 또 반등했더라고요. 요 이유 뭐고 이런 현상 지금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일단 그 부동산 시장 사이즈가 아주 크기 때문에 주식 시장 이상의 부동산에도 소위 여러 가지 흐름들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6.27 정책 발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좀 깜짝 놀랐다가 그 소위 대통령 대변인실에서 뭐 6.27 관련해서 그게 결국 이제 대통령실의 어떤 그런 입장은 아니라는 말이 표명이 되면서 진짜 세게 냈는데 이거 좀 아닌가라고 하면서 약간 완화적이었다가 7월 3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개월 기자단 간담회를 할 때 그건 맛배기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 더 수요 정책은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뭐야 이거 진심이었네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소위 시장이 급냉이 됐거든요. 그래서 6월 기준으로 서울시 아파트 매매 거래가 12,000건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4,000, 3,000건대로 다시 내려왔으니까 시장 완전 급냉을 했는데, 그런데 맛배기라는 말을 했으면은 이제 전체율이니까 메인 DC가 나와야 되는데 메인 DC가 안 나와요. 이미 9월인데도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8월 말부터는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하냐면은 뭐 왜 안 낼까? 별로 잡을 생각이 또 없나? 이러면서 월간으로 조사하는 소비자 동향조사에서 주택가격 전망 지수라는 게 있는데 그 주택가격 전망 지수가 7월 조사에서는 120에서 109로 그냥 한 방에 11포인트라는 역대적인 하락이 있었는데 지금은 또 다시 111로 살짝 늘었거든요. 뭐냐면은 그냥 뭘 내겠냐, 하늘 아래 새로운 공급이 어딨어, 용 뺀 재주 있니?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차피 공급 대책이든 뭐든 추가적인 수요 대책이든 이런 게 안 된다면, 게다가 주택시장이 좀 안정화되면은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건데, 시장을 더 냉각시키려면 더 센 걸 내야 되지만은 상승률이 둔화됐다는 거는 하락했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상승률이 둔화된 것으로 정부 부처는 만족하는 듯한 뉘앙스였거든요. 지금도 비싸다, 뭐 더 조정받아야 된다 이런 멘트가 아니고, 파월이 물가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그냥 뭐 안정적이다, 6.27 대책 잘 통했다 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그냥 시장에서는 그러면 더 센 게 나올 수가 없겠구나 지금 환경에서는. 그리고 더 센 게 나오려면은 다시 또 떠야 되는구나, 그렇다면 바닥봤다는 거라는 이제 그런 안도감이 존재하는 거고요. 여기서 국토부가 공급대책을 낸다고 하는 건데 아직은 저희 촬영을 기준으로 공급대책이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공급대책에 대해서도 5만 시뮬레이션 다 돌려보니까 용 빼는 재주 있나요? 라고 하면서 어차피 도심 내 주택공급 단기간에 안 될 거고, 그렇다면 주택시장은 어느 정도 저점을 잡은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에 거래량은 위축되고 시장이 냉각되는 모습이 분명히 나오지만은 심리적인 냉각은 더 이상 없어졌다는 거죠. 이게 그냥 동향조사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의 분위기는 이런 심리적인 냉각이 없는 상태에서 정부의 여러 가지 대책들을 계속 보면서 의사결정은 하겠지만은 엄청 쫄려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냉각된 게 조금씩 얼음이 녹고 있는. 그럼 여기서 너무 궁금한 거는 6.27 때 대출이 6억으로 딱 묶인 거 아닌가요? 네, 묶였죠. 근데 최상급지에서 신고가를 치는 것들이 대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인데 신고가의 절반은 6.27 이전 가격이고 그게 그 이후에도 나오고 있잖아요. 6.27 그러니까 절반은 이전이고 절반은 그 이후에 나오는 건데 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런 고가주택은 다 자금조달 계획서를 통해 가지고 집이 어떻게 사는지 그 매수자의 전반적인 코호트가 다 나오는데 올해 그 매수자들의 전반적인 그런 걸 보면은 월 기천만 원을 버시는 분들이 정말 10억대 이상의 대출을 받으면서 초고가 주택들을 사신 케이스가 진짜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세 끼고 그 위에 생애 최초 후순위 6억을 더 받아가지고 사시는 경우도 아주 많았고요. 그래서 6.27 대책에서는 후순위 생애 최초 6억을 끼고 이제 고가 주택을 사는 거를 일단 막았고, 그래서 전세 낀 갭매수가 일단 막혔지만 그리고 6억으로 막았기 때문에 고대출자도 막혔으나 고현금자는 여전히 열채에서 세채는 고현금자였거든요. 이분들이 사는 거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실거래 신고의 빈도는 줄었으나 그냥 실거래 신고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예전만큼의 거래량은 안
안 붙어 있고 거래량은 거의 3분의 1 토막 났고요. 네. 예. 신고가 치는 것도 그냥 간간히 찍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신고가 찍히는 게 의미 있는 상승의 점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는 그냥 돈 있는 사람들만 아주 가끔 찍는 거라서 이게 진짜 그 동네 그 단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다고 볼 수 없다. 두 가지 의견이 나뉠 거잖아요. 근데 현실은 이제 아직 칼같이 구분은 안 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채에서 세채는 지방의 원정 매수였고요. 이거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 지방의 원정 매수는 아시겠지만 그 피크아웃이라는 그런 생각에 지방 부동산 다 처분하고 지방 자산 처분하면서 그 서울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그런 흐름이 지금 한 1, 2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생겼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당장 막을 수가 없는 상황처럼 보이고요. 현 제도상으로는요. 막힌 거는 결국에는 정책대출 고레버리지랑 6억 초과 대출을 통한 고소득의 그 대출 형태만 막혔고, 그리고 순수하게 전세낀 갭매수는 막힌 것도 아닙니다. 전세낀 갭매수 그 자체는 막힌 게 아니어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매수를 많이 하시죠. 다만 거래량이 작을수록 그 시장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게 있는데 그 뜨문뜨문 거래되는 것들이 너무나 좀 대표성을 갖다 보니까 빈도가 많을수록 좀 시장성이 명확하게 파악되는데, 지금은 시장이 어느 정도 관망세 분위기인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뜨문뜨문 이렇게 거래가 될 뿐이고요. 다만 시장에서 생각하기에는 정부가 여기서 더 급진적인 대책을 안 낼 가능성이 높다고 그냥 해석을 해버리는 것 같아요. 방금 이제 공급도 얘기해 주셨는데, 공급 부족 문제와 전세시장 불안이 맞물려 2026년, 27년에 더 큰 폭의 집값 상승에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정부도 뭐 상기 신도시, 재개발 활성화 등을 통해서 공급 확대 깨하고 있는데, 현재 시장이 겪는 공급 부족 우려 해소하기에 충분한가요? 이게 시장 안정에 현실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까요? 시장주의적인 관점에서는 부동산을 그냥 아주 미시적으로만 보니까 가격이 오르면 수요 공급 밸런스 상의 문제고, 가격이 오르면 공급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공급이 없으면 가격이 오른다 생각, 가격이 오르면 이게 계속 자가 반복이 되거든요. 저는 이제 이미 부동산 시장이 공급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냥 수요가 일부 지역으로 쏠려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수요 초과로 특정 지역이 과하게 상승하는 거라고 이미 시장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627이 대책으로 먹힌 것도 공급이 많아져 가지고 가격 안정화된 것이 아니고 그 억제된 수요만큼 냉각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26년, 27년에 공급량이 줄어든다는 것도 시장 가격에 다 반영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거는 그 시기가 되었을 때 수요 정책이 얼마나 완화적이냐 긴축적이냐, 그게 미래 가격을 결정하는 거지, 지금 이미 미래 입주량 없다는 건 다 반영이 된 가격일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되게 예민하게 바라보는 정책은 결국은 전세예요. 전세를 통해 가지고 전세낀 갭매수를 통해서 LTV 시스템을 다 해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세 대출을 진짜 더 줄여 나갈 건지, 어느 속도로 줄일 건지, 언제부터 할 건지, 이거를 매우 예민하게 바라보지, 국토부가 지금 공급 대책이 소위 늦어지고 있다고 인식이 되고 있는데 국토부 공급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뭐 이런 거예요. 상기 신도시 하실 거죠,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하실 거죠, 도심 내 유휴부지 개발해서 주택 공급하실 거죠. 굉장히 독특하거나 참신한 그런 정책을 내면 그게 서프라이즈하게 반영이 될 거지만은 이미 시장에 스트리트 컨센서스가 이미 만들어졌어요. 이런 정책들을 써가지고 공급 대책이 나올 거라는 컨센서스가 있는 상태니까 이거를 서프라이즈를 하는지 부합을 하는지 이거에 미달하는지를 가지고 시장에서 이해할 건데, 공급이 이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전세 말씀해 주셔서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정부의 움직임이 있고, 현재 전세 공급 물량도 구조적으로 부족해지고 있는데, 이게 투자자 유입 감소와 맞물려 앞으로 전세 시장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전세는 좋은 주거였고 월세는 돈이 많이 나가는 주거였다는 게 코로나 이전까지는 거의 불문율이었는데, 어쨌든 2022년 전세 사기 사건이 대규모로 발생을 하면서 이제 그런 몇만 명의 피해자가 나오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가가지고 전세는 착한 주거고 월세는 나쁜 주거고 이 말 할 수가 없죠. 나왔어요? 4만 명이 넘잖아요 지금. 그래서 4만 명이 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전세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있는 거고, 전세 제도가 과거에는 여러 가지 좀 기능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거를 시스템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사기에도 많이 활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세 힘빼기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627에서도 나왔었고, 근데 전세 대출에 대한 힘빼기는 두 가지 부처에서 하는데, 하나는 금융위에서 하고 하나는 국토부에서 합니다. 근데 국토부는 전세금 반환 보험이라는 걸 운용을 해주고, 금융위는 전세 대출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바라볼 때는 대출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전세 대출 안 해주면 은행에서 대출 안 해주는 거니까요. 그냥 전세 대출이라는 거는 금융위가 주택금융공사 통해 가지고 내일부터 보증해주지 마세요라고 하면은 시중은행에서 그러면 우리는 무슨 보증으로 전세 대출 해줍니까 하면서 전세 대출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민간 쪽에서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금융위가 앞으로 전세 대출 관련해서 어느 정도 어느 강도로 낼 것인가 이런 부분을 매우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어저께 있었던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때도 또 이런 건데 금융위를 지금 또 해체하냐 존치하냐 가지고 막 논란이 많은데 금융위가 지금 국내 부동산 중에서 수요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수요정책 총괄하는 부처를 해체해서 기재부를 붙인다? 이 PBR 10배 구윤철 팀에다가 이제 붙인다고 하면은 시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 안정정책 냈던 부처 쪼개가지고 PBR 10배 부처에 붙이는데 그쪽에서는 그 이후에는 다른 용어를 했지만은 약간 부동산 애호했다는 게 너무나 드러난다 이 말이죠. 개포주공 1단지 갭투자할 정신이 있는데 그 다음에 그 상황에서 세종시 아파트 청약받고 다주택 처분해가지고 현금 산 다음에 짜잔 했지만 사실은 부동산으로 다 돈 버신 분들이걸랑요. 앞으로 금융위라든가 이런 부처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이것도 시장에서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고 그거 바라보고 있는 거는 결국 전세대출이나 아니면 추가적인 수요 대책을 낼까 안 낼까 어떤 걸 낼까 이런 거가 이제 중요한 관전 포인트이고요. 국토부는 그냥 컨센서스 수준의 공급 대책을 내는 것으로 마무리되지 않겠나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전세 기반이 탄탄하던 강남 상구마저 월세 매물이 급증하는데 월세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그럼 이런 현상이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는 걸까요? 네, 지금 월세화는 앞으로 더 확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세는 그동안 전세는 원래 사실은 없어질 뻔했었던 제도를 MB 정부에서 멱살 잡고 끌어올린 것이거든요. 전세 대출 제도와 보증 제도를 통해 가지고 멱살 잡고 끌어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발생적으로는 사라져요, 이 제도는. 이거를 인위적으로 이제 한 17, 18년을 끌어온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인위적인 부양책을 빼기만 하더라도 풍선은 빠질 거고요.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풍선을 어느 정도 속도로 뺄 거냐. 이런 거라고 보거든요. B아파트는 이미 다 월세화가 돼버렸습니다. B아파트는 원래는 55% 월세화인데 지금은 75% 이상이고 지방은 80% 넘는 게 다 B아파트여서 B아파트는 거의 그냥 싹 다 월세화가 됐고요. 아파트는 전세가 더 많았거든요. 전세가 더 많았었는데 지금은 전세랑 월세가 거의 똔똔 되었습니다. 아파트는 전세 사기도 거의 없었는데 전세금을 그대로 넣어두자니 억울한 케이스가 많은 거죠. 왜 이 돈을 이제 소위 3% 금리밖에 안 되는 거를 딴데 아까 저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미국 주식만 넣어도 연에 8%씩 버는 건데 이거를 진짜 여기다 넣어야 되나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면서 자발적으로 아파트는 월세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의 자발적 월세화를 저는 차라리 그럴 거면 그냥 속도 내라는 얘기고 B아파트는 안타까운 전세 사기라는 안타까운 사건으로 인해서 월세화가 되고 있으니까 월세화는 구조적입니다. 실거주 요건 강화로 신규 입주 아파트가 전세 매물로 나오기 어려졌는데 이 점이 전세 시장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면서 집값 상승을 좀 더 부추기는 요인이 될까요? 아니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제는 올드한 시오리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전세가 극단적으로 선호됐을 때는 굉장히 선호됐을 때는 갱신권 많이 쓰고 갱신권을 쓰든 안 쓰든 어쨌든 요즘에 전세 매물이 줄어들었거든요.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데 전세 선호가 높다면 전세가가 치솟아야 되는데 지금은 전세 선호 자체가 낮습니다. 그냥 뭐 월세 살면 되지, 보증부 월세 살면 되잖아.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2020년, 21년처럼 전세가가 앙등하는 그런 케이스는 확률이 낮은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냥 자발적으로 월세화로 가면서 전세가는 역설적으로 매우 안정적일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올해 9월부터 미국에서 금리 인하 시작할 분위기잖아요. 한국도 뭐 어느 정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게 부동산 시장의 전세 매매 수요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전세 대출이라는 그런 전세 대출 상품을 좀 먹으면서 자라왔는데 전세 대출의 힘을 좀 빼고 있다 보니까 전세가액 자체는 그냥 미래에도 안정적일 것 같고요. 다만 원래 금리를 낮추면은 저희가 소름 공식 때도 다뤘지만 금리가 내려가면 전세가가 상승하거든요. 조달 금리가 빠져가지고. 그런데 전세 제도에 대한 그런 지원이 없게 되면은 전세가 하락 압력도 있지만 상승 압력도 있다 보니까 전세 시세는 그냥 이분하게 갈 것 같습니다. 그냥 큰 변화 없이. 다만 기준금리를 내린다거나 하는 거는 우리나라도 뭐 10월, 11월쯤에 이제 한번 내리겠죠. 내리고 다만 예를 들면 한은의 내년 전망을 보면은 올해는 0.9% 실질 성장인데 내년 1.6% 성장하잖아요. 그리고 물가도 내년 기준으로 1%대 후반대 성장하게 되면 명목 3%를 넘어가니까 금리 인하는 한 번 정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고요. 부동산으로 가는 대출 금리를 높이려는 그런 제도적 작업들은 올해부터 본격화돼서 내년부터는 거의 확실적으로 시행이 될 거기 때문에 돈이 부동산으로 많이 안 갈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기준으로는 시장이 안정화 추세를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고가를 중심으로 한 이제 똘똘한 채의 쏠림 그 자체를 와해시킬 정도의 뭐는 없기 때문에
이런 일부 신고가들은 계속해서 날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럼 만약에 이제 서울에 있는 분만 기준으로 했을 때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 무주택자분들이 전세 현장과 주택 매수사에서 고민이 깊을 텐데 앞으로 한 2, 3년 뒤 내다봤을 때 지금 어떤 선택이 현명한 걸까요? 저는 첫 번째는 전세를 살지 말아야 된다 생각하고요. 전세보다는 차라리 월세 살아라? 네, 왜냐면 특히 집을 사실 생각이 있다면 더더욱이요. 네. 전세를 사시게 되면 전세 만기 때 집을 사게 되잖아요. 그렇죠. 마켓 사이클은 본인 전세 만기에 맞춰주지 않거든요. 맞아요. 본인이 마켓 사이클에 맞춰야 된다는 거라면은 본인이 월세 사셔야죠. 월세는 통상적으로 그다음 후임 월세를 구하기가 쉽지만 전세는 어렵거든요. 앞으로 추세적으로 전세에 대한 기준이 강화된다면은 더더욱 더 집 살 생각이 있다면은 월세를 살면서 본인 돈을 좀 띄워놔야지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타이밍을 잘 보는 그런 선택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매수 생각이 있으신 분이 전세 사신다면은 그냥 그분은 계속 집을 못 사게 될 가능성이 너무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냥 기술적으로. 근데 타이밍을 봐서 집을 사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저는 지금 추세가 그냥 당분간 이어질 거라고는 보고 있는데 소위 5분위 주택 가격에 대해서 3분의 1의 빈도로 뜨문뜨문 신고가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추세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항상 신축 밀집 주거지역이 관심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경기권에 준공되는 그런 지역들 중에서도 신축 아파트들이 많은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선호를 많이 받을 것이고 구도심 단지들 중에서도 신축 구축 간의 가격 갭은 계속해서 벌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본인 돈에 맞추실 건지 아니면은 이제 시장의 선호 상품에 맞추실 건지는 자기가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 부동산 집값은 지금 좀 회복이 되고 있나요? 어떤가요? 앞으로 회복 어려운가요? 이번 정부 들어서 부산을 밀어주겠다 개헌까지 나왔고 개헌을 하게 되면은 지방에 대해서 5극 3특이니 뭐니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그런 개혁이 된다면은 지금보다는 지방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기재부 주도로 세컨드 홈 정책도 나왔고 지방 부동산에 대한 세제 혜택들도 발표가 됐는데 근본적으로 세금이 높아서 지방 부동산을 안 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선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방 부동산을 안 사는 거고 이런 부분을 바꾸려면은 정말 대대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대대적인 노력은 구조개혁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구조개혁이 실패한다면은 지방 부동산에 대한 선호가 안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그냥 단기간에 바꾸기는 어려운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지방의 초저출산과 인구 1000명당 소아과 의사수도 수도권과 지방의 반토막이잖아요. 지방이 훨씬 더 낮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료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에서 그 정주 기능을 잃어가고 있는 게 지방이기 때문에 일자리도 필요하지만 일자리 외에 다른 많은 기능들도 지금 다 죽어가고 있어가지고 그런 소프트한 부분을 채우려는 노력들이 되게 필요하고 이거는 엄청난 구조개혁 없이 그냥 적절한 투자만으로도 확보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없는 채 약간 용어나 선언적으로만 지방 살리기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지방에서 서울로의 그 머니 무브 트렌드는 당분간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질문 마지막으로 수도권에 계신 무주택, 1주택자 분들은 지금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1, 2, 3부를 통해서 길게 얘기를 했지만은 부동산에 매몰돼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집이 없어서 주거 불안이 계속해서 느껴지는데 본인이 집 살 돈이 있고 현금 흐름이 있다면은 집을 사야죠. 근데 막 굉장히 고평가가 됐거나 아니면은 뜨문뜨문 거래되는 것 때문에 시장성이 애매하다고 생각하는 서울 5분위 같은 거를 막 연끌로 질러 사라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아닌 일반 주택의 자기 소득의 자기 한도에 맞으면은 그냥 매수를 하시면 돼요. 다만 그거 이후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본인의 은퇴 후 현금 흐름을 집 하나 있는 채 캐시플로우 빵인 그런 미래를 만들지 마시고 그냥 자기 집도 있는데 캐시플로우도 외화로 짱짱하게 나오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꾸며 나가는 준비를 하시면 되는 거지 그렇게 막 어려운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과 소득이 있으면 무리하지 말고 사라는 게 너무나 당연한 말인 거고 그렇지 않은데 무리하게 사시면은 이게 집도 어쨌든 자산 시장이기 때문에 상승 하락의 변동성이 크니까 하락이라든가 이런 위험이 왔을 때 이제 청산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조만간 정부에서 또 부동산 관련해서 대책이 나올까요? 공급 대책 나올 예정이죠. 공급 대책 나오고 다른 세금이나 이런 규제까지는 아직은 좀 나올 것 같지 않나요? 지금은 공급 대책이 나온다는 게 컨센서스고 공급에 그 세금이랑 이런 건 안 들어있을 것 같은데 수요 대책이 더 나올지 말지는 퀘스천 마크거든요. 그래서 수요까지 나온다면은 시장 컨센서스보다 세게 나오는 거고 그렇죠. 그게 없이 공급만 나온다면은 그냥 컨센서스대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만 나온다면 이제 시장에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열기를 잠재우기는 어렵죠. 그때는 어렵다. 아마 안도랠리를 할 겁니다. 공급만 나오게 되면.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좀 정부의 대책이 나온다면 최상욱 대표님 모시고 한번 좋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욱 대표님의 신간 달라져선 1억으로 평생 월급 완성할 요책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오늘 만난 회원님은 최상욱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